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0.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 중인 학생 가운데 2명이 의식을 찾았고 1명은 짧은 단어를 말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를 가동할 때 일산화탄소가 새 나왔던 것으로 보고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하면서 최대 25만 대의 택시 운행 중단이 예상됩니다.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는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해 12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 걱정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해 준 덕분에 강릉 펜션 사고 생존 학생들로부터는 조금씩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으로 실려갔던 학생들이 추가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이 전해졌습니다. 강릉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보람 기자, 지금 병원에 가 있는 거죠? 학생들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은 학생 5명이 입원해 있는 강릉의 병원입니다. 이곳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지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현재 5명 중 3명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학생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2명은 의식을 회복했고 1명은 한두 단어를 말하는 수준까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2명은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신체 반응의 강도가 처음보다 나아진 상태입니다. 잠시 뒤인 오전 8시 반부터 고압산소 치료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많이 호전된 학생들은 산소 치료를 한 번으로 줄여서 받게 되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치료받습니다. 원주 병원에 입원한 학생 2명도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산소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사고 원인은 가스 누출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은데 경찰도 어제 발표가 있었죠? 네, 경찰이 어제 1차 감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이유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의 검시 결과 숨진 학생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최고 68%까지 검출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보통 치사량을 40%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훌쩍 넘기는 수치입니다. 또 현장에서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어긋나 있는 부분도 확인됐는데요. 경찰과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면서 실제 보일러를 가동할 때 연기가 새어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보일러 본체 결함과 배기관 설치 과정의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 있던 보일러를 해체한 뒤 국과수로 보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정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네,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입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 난방을 하는 집들이 많아서 당시 안타까운 중독 사고가 연일 뉴스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점점 사라지다가 이번에 가스보일러에서도 누출된 사례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어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이 일산화탄소인데 얼마나 위험한지 김민철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일러와 배기관 사이에 틈새를 만들고 보일러 안에 연막탄을 피웁니다. 보일러를 켜자 금세 연막탄 연기가 새나옵니다. 유리통 구멍이 크지만 끝인 부위에서 통풍의 압을 받기 때문에 틈새로 빠져나온다. 불과 10초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3,000ppm을 넘어서더니 4,000ppm까지 치솟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3,200ppm일 경우 30분 정도 노출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6,400ppm이면 15분 안에, 12,000ppm이면 단 3분 안에 숨질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나타나고요. 다시 거기에 이제 200배라면 순간적으로 마셔도 사망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보일러실 배기관 틈새가 메워지지 않았고 헐렁거립니다. 측정기를 대보니 일산화탄소가 감지됩니다. 충격에 의해서 그 배관 연결 부위가 이렇게 고정이 안 된 상태면 이탈이 되겠죠. 이탈이 되면서 이 벌어진 틈으로 인해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인에 의해서
외부 충격으로 배기관이 아예 분리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배기관 끝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아래층 배기관에 틈이 생길 수 있어 빌라나 아파트 주민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일러 배기관 틈새로 일산화탄소가 새나가 생긴 중독 사고는 14건,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기사들이 오늘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등 4개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갖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3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됐지만 주최 측은 최대 10만 명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의사당대로 전차로와 마포대교 차로 일부를 막는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대규모 집회에 앞서 새벽 4시부터는 이미 파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 택시 보기가 평소보다 어려워졌다는 얘기인데 하루 종일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세준 기자가 나가 있죠. 거기가 원래 택시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곳인데 오늘은 많이 다르겠어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라면 택시들로 가득 차 있을 승강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어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택시를 타러 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택시 단체들은 총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내일 새벽 4시까지 24시간 동안 계속되는데요. 택시 단체들은 전국 25만여 대의 택시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택시 총파업으로 시민들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서울시는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버스의 출근 시간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9시인 것을 9시 30분까지로 늘렸습니다.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로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운행 횟수는 약 36회 정도 늘어나고 시내버스의 경우 배차 간격이 평균 15분에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 택시의 경우 이틀 운행하면 하루 쉬도록 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를 해제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총파업대를 보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택시 운행률을 확인해 교통 혼잡이 커지면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전국 택시기사 10만 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이면서 도로 혼잡도 우려되는데요. 오늘 하루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금리 인상인데요. 하지만 내년에 당초 세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겠다던 방침은 두 차례 인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연준 이번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가 됐습니다. 석 달 만의 인상으로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축소됐던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ages have moved up for workers across a wide range of occupations, a welcome development. Inflation has remained low and stable. 연준은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했고 내후년은 한 차례 인상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꺾이는 징후가 나타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세계 경제 지표의 변동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크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oving forward, my colleagues and I will be watching the economy closely for indications that the stance of policy is appropriate to sustain the expansion with a strong labor market and inflation near 2%.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반대해도 이번엔 금리를 올렸습니다. 다만 내년엔 금리 인상 횟수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란 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조치로 평가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4곳에 3기 신도시를 짓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12만 호 이상 집을 지어서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선정한 3기 신도시 4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입니다. 서울과의 근접성이 가장 많이 고려됐습니다.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2km 이내로 5km 떨어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가깝습니다.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택지에 12만 2천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신도시 4곳은 직장과 교육, 생활 문화 기능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꾸려집니다. 도시지원 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고 100%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합니다. 서울의 배드타운이란 지적을 받아온 기존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낙후돼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중심축이 이쪽으로 다 이동할 수가 있죠. 모든 상권이니 인구니. 그래서 그쪽은 많이 슬럼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서울과 경기 지역 중소규모 택지 37곳에도 3만 3천 호를 짓습니다. 투기 차단을 위해 정부는 신도시 등 7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은 내후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분양은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승용차와 버스가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에 세워진 차량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 문틈으로는 미처 잡히지 못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여의도동에서 운행 중이던 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차에는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불이 나자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끄고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45인승 버스 안에 탑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교통이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른쪽 뒷바퀴가 터지는 소리가 난 뒤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기사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억지로 버스 문을 열자 갇혀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옵니다. 어제 저녁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 버스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월곶 방향 서창분기점 인근에서는 20톤 트레일러와 1톤 트럭이 부딪히면서 트럭 운전자 66살 임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네,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의 마지막 행적이 그의 전화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열악한 곳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입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돌려 손으로 렌즈를 닦는 김용균 씨의 얼굴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탄가루가 날리고 여기저기 석탄이 떨어지는 현장. 근무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업무가 익숙치 않았는데도 보고용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충분한 트레이닝이나 이런 과정들을 이제 습득을 했다면 소리를 듣고 멀리서 이렇게 촬영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했을 텐데 경험이 없으니까 동영상을 찍는 거야. 휴대전화에서는 사고 당일 김 씨가 촬영했던 12장의 사진도 나왔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업무 일지를 촬영했고 이후 현장 곳곳을 돌며 설비가 얼지 않았는지 점검하며 사진 기록을 남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시간은 밤 9시 36분. 1시간쯤 뒤부터 김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대전화에서는 원청인 서부발전 직원이 김용균 씨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SNS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석탄을 제거해달라, 평탄화 작업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SNS 기록으로 미뤄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시민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전면 작업 중지를 요구하며 대전지방노동청을 방문한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7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어제 오후 고 김용균 씨 유족과 함께 대전노동청을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 전체의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노동청은 이들이 건물 회의실을 무단 점거했다며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노동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서 유족까지 건물에 갇힌 신세가 됐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사찰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작성했던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며 현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야권 유력 인사들의 동향은 물론 일부 언론의 취재 상황 등이 담긴 제목이 여럿 등장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한 증거라며 청와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DNA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먼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표시한 11건의 문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첩보는 모두 폐기했으며 김 씨가 보고하지 않고 작성해 갖고 있던 문건도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난해 7월에 작성된 언론사주 일가와 야당 대선 후보 관련 동향 등은 앞으로 이런 첩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하고 바로 폐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대학 교수 관련 내용과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첩보는 전혀 보고조차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언론 제보를 통해 자신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관련 납품 특혜 의혹을 보고했지만 청와대 특감반이 뭉갰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첩보는 이미 다른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이었으며 보고 시점이 직무 배제 직전이어서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직원들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자금이 사장의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다는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형근 사장이 출마를 하려고 했던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실이 확인돼 일부러 그랬는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공헌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 예산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만든 사회공헌 펀드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올 1월 김형근 사장이 취임한 뒤부터 이 돈이 청주시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조성된 사회공헌 자금은 모두 3억 5,700만 원. 이 가운데 청주시에만 30% 가까운 1억 7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액수로만 지난해보다 4배가 늘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주시 상당구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에 배치된 목적, 국가균형 발전. 범주를 적어도 시도까지 확대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광범하게 쓰라는 얘기죠. 지원된 사회공헌 펀드 중 일부는 목적과도 다르게 쓰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주민자치회는 장학사업과 무관한 행사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심지어 공사 예산으로 지인들 선물을 사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설에 구입해 보낸 선물 목록을 보면 비서실 지인이라는 분류로 130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저 나름대로 이 사람이면은 도움이 되겠다 판단해서 선정한 사람이 139명이나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김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노조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 폭행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수억 원대의 고급 수입차 주인이 매장에서 딜러를 폭행했는데 이 남자는 때리고 나서도 오죽하면 때렸겠냐. AS와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폭행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흰색 패딩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 수입차 매장에 들어옵니다. 직원과 시비가 붙자 다른 직원이 말립니다. 매장 안쪽 응접실로 들어간 이 남성, 옷을 소파에 던지더니 뒤따라온 또 다른 직원의 얼굴을 한 손으로 후려칩니다. 다시 양손으로 직원 얼굴을 2차례 더 때립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고급 수제 자동차 마세라티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직원을 폭행한 남성은 2억 4천만 원 상당의 수제 고급 수입차인 마세라티 차주 27살 남성 A씨였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매장에 오기 전 전화를 걸어 욕을 하면서 폭행을 예고했다고 말합니다. 스캔이 다 끝났거든? 여기 가서 진짜. 지난해 7월 차를 산 A씨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했지만 A씨가 환불을 요구했고 법적 절차를 안내했더니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짜고짜 너 좀 맞아야겠다 하면서 피해 직원은 A씨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매장을 찾아 소란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잿더리를 가져오라고 해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정작 억울한 건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를 샀을 때부터 21가지의 결함이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됐고 대체 차량을 타다 위험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리해준다고 해놓고는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돌아가지고 흉터난 적이 너무 많고 너무 이제 분노가 차니까 이렇게 일이 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경찰은 CCTV 분석과 양측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폭행 혐의 외에 다른 혐의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가 제공하는 암 검진 항목에 폐암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암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데 이렇게 할 경우 조기 발견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기침이 심해져 큰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일기에 발견한 덕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이도 안 되고 2기, 3기 되어서 더 고통받은 것보다는 빨리 발견해서 그래도 확률이 낮으니까 좋지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18,000명가량으로 전체 암 중 가장 많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1기나 2기에 발견하는 조기 발견율이 21%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1cm 미만의 조기 폐암은 흉부 X선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자를 대상으로 PET 검진 시범 사업을 한 결과 폐암 발견 환자 3명 중 2명은 조기 폐암이었습니다. CT로 조기 발견율을 3배 이상 높인 겁니다. 내년 7월부터 국가가 제공하는 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포함해 조기 발견을 돕기로 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폐암 고위험군은 2년마다 PET를 통한 폐암 검진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10,000가량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은 여태까지 그렇게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대상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저설량 흉부로 CT를 찍는다면 아마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감소하지 않을까. 정부는 또 대장암 국가검진을 기존 분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호남과 부산 지역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인천,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광주는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광주는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의 먼지 농도 보이겠고 호남 지역도 오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만량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10에서 40mm가량이 되겠고 남해안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1도, 세종 영하 1도, 원주 영하 2.2도 등으로 중부지방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오늘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광주와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테러 집단 IS를 격퇴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에 주둔해왔던 미군도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동 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재원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왔습니다. 내전 상황의 시리아에 미국이 지상군을 처음 투입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조직 IS 격퇴가 핵심 목표였습니다. 지상군 파병 3년여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대-IS 전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는 시리아에서 IS를 격퇴했다. 내 임기 중 그곳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유일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주둔 미군이 철수합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군 철수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둔 중인 미군은 특수전 병력 2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은 당분간 병력을 유지한다는 쪽이었지만 철수로 급선회했습니다. 미군 철수 발표에 앞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온 러시아, 터키, 이란은 시리아 헌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야당,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해 자유선거를 치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철수한 시리아 내 세력 균형 판도에 변화가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하고 내전에서 사실상 승리한 아사드 정권과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 그리고 쿠르드 민병대가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결정에 미국 상원과 국방부 내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철군 속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야심차게 광고해온 초고속 지하터널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등장한 혁명적인 개념이라서 워낙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일단은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로스앤젤레스 도로는 심한 교통 체증을 앓습니다. But obviously anyone who's ever been to a Dodger or Laker game know that going eastbound on the 10 is hell. 일론 머스크가 이런 교통 체증을 뚫을 해법을 공개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지하터널 루프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The great thing about tunnels is that there's no limit to how deep you can go. They're weatherproof.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동차와 사람을 땅속으로 내려보낸 뒤 터널에 깔린 레일 위를 고속으로 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1차로 뚫은 터널은 스페이스X 본사에서 LA 국제공항까지 1.8km 구간. 앞으로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에도 이런 터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It would be incredible if you could travel around LA, New York, DC, Chicago, Paris, London, anywhere at 150 miles an hour. That'd be phenomenal. 하지만 애초 예상했던 자기장 레일 위를 떠서 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바퀴를 단 자동차가 레일과 맞물려 달렸습니다. 게다가 최고 속도는 시속 64km에 불과했고
자동차도 심하게 요동쳐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며 탑승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는 유리처럼 매끄럽게 주행할 거라면서 최종 목표는 진공 상태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발걸음 옮겼던 중남미 이민자 행렬 기억하시죠? 특히 이 한 장의 사진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했는데요. 미 국경 진입을 시도하다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아이와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엄마와 아이 한 명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돼 입국이 허용된 건 아니라고 해서 자세한 속사정을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저귀를 찬 채 달아나고 있는 아이들. 최루탄에 고통스러워하며 찡그린 아이의 얼굴. 중남미의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이른바 캐러번을 향해 미 국경수비대가 최루탄을 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몇 장의 사진은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분노를 촉발했고 미 관세 국경보호청장은 최루탄 발포가 적법했다고 설명하기 위해 의회 청문회까지 서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기저귀 찬 아이들의 엄마 마리아 메자 씨가 아이 하나와 함께 미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메자 씨를 난민으로 인정해 입국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난민 신청을 위해선 미국에서 면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우선권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진으로 유명해진 메자 씨와 아기들이 국경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안전이 우려돼 미 당국이 임시 조치를 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국경을 넘다 붙잡힌 과테말라 7살 소녀 제클린의 죽음을 놓고 소녀가 구금된 시설은 물론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불법 입국자는 줄었지만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테러 용의자들이 국경을 넘어온다며 난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난민 가운데 피해자들이 생기고 어린아기와 소녀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양털로 만든 제품들이 한창 인기 있는 계절인데요.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가 양모 산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백화점 앞에서 상처 입은 모습의 양을 들고 양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진행된다며 제품을 사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FP 통신 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원이 무가베 전 대통령 부인 그레이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작년 여름 요하네스버그의 한 호텔에서 21살의 남아공 모델을 전기 코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그레이스는 무가베 대통령 재임 시절 사치스러운 생활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도로, 보안관이 다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곧이어 도착한 동료 보안관과 함께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가까스로 끌어내고는 곧바로 웅덩이에 빠뜨려 몸에 붙은 불을 끕니다. 목숨을 건진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몸을 사리지 않은 보안관의 이 극적인 구조 장면은 이들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을 통해 생생하게 공개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네, 제주 비양도에 가보면 떼지어 서식하는 흑염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섬의 주민들을 위한 소득 사업 차원에서 들여온 건데 그동안 많아도 너무 많이 번식하는 바람에 이제는 섬을 망치는 골칫거리가 됐다고 하네요. 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흑염소들이 가정집 마당까지 들어와 풀을 뜯어먹습니다. 섬 곳곳에 출몰하며 텃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흑염소 주인이 10년 넘게 염소를 섬에 자유롭게 방목해 키우고 있어 사실상 야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점점 먹을 거리가 없으면 이제 마을로 이제 내려가서 마을 주민들이 그 텃밭에 갖고 놓은 야채들도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비양도 흑염소는 1975년 수협이 소득사업 차원에서 보급했습니다. 대부분 사육을 포기했고 한 농가만 키우던 흑염소를 방목했는데 150여 마리로 급속히 늘어나면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식욕이 워낙 왕성해 문화재로 등록된 비양봉까지 마구 파헤치는 등 섬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전부 그 염소 그 배설물이 이제 가득합니다. 관광객 민원까지 빗발치자 지난 6월부터 제주시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끝에 울타리를 치고 염소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까지는 주인과 합의했습니다. 포획하는 당일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주인과 보상 협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비양도에서 흑염소를 몰아낼 계획입니다. 소득 자원으로 비양도에 들어온 흑염소가 이제는 섬을 망치는 애물단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는 서울 시내 32곳에 19,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포함한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대신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주차장입니다. 지하철 2, 9호선과 코엑스가 가까운 강남 한 복판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대치동의 동부 도로 사업소 터에도 2,200가구를 지어 공급합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 단지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서울 무역전시장 인근으로 강남의 요지로 꼽힙니다.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 도로사업소 부지와 같은 이런 곳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곳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강남 한복판에 공공주택 부지를 내놓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발을 맞췄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위를 덮고 그 위에 주택 1,000가구를 짓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1차 주택 공급 계획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서초, 염곡 등 개발지역 8곳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공개한 주택 공급 계획은 모두 합쳐 32곳에 19,000호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없이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높이고 높인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면 35,000가구를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의 빈 사무 건물을 고쳐 주거용으로 바꾸는 등의 새로운 주택 공급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밝힌 계획에 더해 모두 합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소식을 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남양주시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되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데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나가서 또 다른 일자리도 구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입장이 좀 난처하긴 하죠.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겠죠. 과천시의 개발 대상 지역인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주민들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견 수렴도 없었고 지자체에도 얘기 들은 적도 없었어요. 전혀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미리 준비됐던 것도 없고. 반면 평소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정부의 개발 계획을 반겼습니다. 많지도 않은 땅인데 써먹지를 못하게 해놨으니까요. 대찬성이죠.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계양 테크노밸리가 진정한 자족 도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을 통해 늘어난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분양 아파트보다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며칠 전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모교는 충격에 빠진 가운데 당분간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라면 수많은 학생들로 떠들썩할 등교 시간.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같은 교문을 쓰는 중학교 학생들만 눈에 띕니다. 사고를 애도하고 수습하기 위해 대성고등학교는 사흘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정시 모집 원서를 쓰기 전까지 겨우 한숨 돌리는 시기. 대부분 고3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처럼 학교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학교 안 와요. 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지금 놀러 가고 집에서 안 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랴부랴 학생들을 불러들인 학교도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학생들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고 수능 보기 전에도 보통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과목들은 수업을 거의 안 듣는데 수업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고3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제공되는지 조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체험학습 허가는 깐깐하게 내려달라고 학교 측에 당부했습니다. 체험학습의 명목으로 고교생들끼리 장기 투숙을 하는 여행이 있는지도 신속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수능 이후 고3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위탁기관들을 선정해서 그쪽에 맡기는 방안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학사 일정을 좀 줄이는 방법. 서울시 교육청도 체험학습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교육부와 상의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네이버와 손잡고 프랑스에서 투자 사업을 벌여왔는데요. 프랑스 당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관 시절에 인연을 맺은 업체와 퇴임 이후에 사업을 벌이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클레르 펠르랭 전 장관,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스 올랑드 정부 시절 디지털 경제부와 문화부 장관을 거친 인물입니다. 2015년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 당시 네이버를 방문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퇴임 뒤엔 벤처 투자 회사를 차렸고 네이버로부터 2억 유로, 약 2,600억 원을 투자받아 펀드 사업을 운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공직고등청렴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펠르랭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네이버와 맺은 관계를 이용해서 퇴임 직후 개인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함께 사업하는 것은 공직자의 위법 이익 추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펠르랭 전 장관은 소명서를 보내 네이버와의 협력 관계를 맺는데 본인의 장관직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프랑스 검찰에 자료를 넘겨 정식 조사를 요청한 상황. 위법 이익 추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5년 징역과 50만 유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프랑스 법인 측은 네이버와의 협력 사업 자체가 아닌 주요 파트너였던 펠르랭 전 장관 개인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프랑스 법인에 수천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프랑스를 거점 삼아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던 네이버로선 이번 펠르랭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달갑지 않은 소식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갑작스런 차량 고장은 출근길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데요. 겨울철 차량 점검 미리미리 하시고 오늘도 안전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와 반대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지체와 정체며 한강다리 중에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방향 시속 20km 내외 속도로 가장 밀리고 있습니다. 증산로 월드컵터널 방향으로 상암사거리 부근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는 모습이고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나들목 사이와 반대 도심 안쪽 양대나들목 일대 더디늘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IC 램프 부근 공사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의도 의사당대로 양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의도 일대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니 이 근처 지나실 분들 참고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현안에 대해 발언의 빈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하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부처별 새해 업무 보고를 12월로 앞당겨 새해부터는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 보완할 뜻을 내비친 점이 주목됩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국민 공감이 중요하다며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에 없던 발언들입니다. 이런 언급을 보면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극화 해소 정책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내는 현실의 반영일 겁니다. 한국과 세계 경제 모두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등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역경을 딛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가 서로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절실합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5년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옳은 방향이고 성과가 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부처가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조정자요 촉진자로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 중인 학생 가운데 2명이 의식을 되찾았고 1명은 짧은 단어를 말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를 가동할 때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하면서 최대 25만 대의 택시 운행 중단이 예상됩니다.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는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해 12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목이 칼칼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꼭 황사 마스크 챙기셔야겠는데요. 호남과 부산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와 서울, 인천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광주의 경우 매우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광주는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의 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호남 지역도 오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해안 지역도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남해안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내일 또다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5.6도, 전주 영하 2.2도, 서울은 영하 1.1도로 중부지방은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른 곳이 많은데요. 대구 2.4도, 광주 7도, 제주는 12.3도의 현재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오늘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부산의 한낮 기온 14도 예상되고 전주 12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서울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적 쇄신을 발표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소액주주들이 크게 이번 달 안에 자체 안을 마련하겠다는 지금은 선거제 개혁의 열악한 타임plan이 마지막 이런 건물이 서울에만 53만여 동. (2019년 1월 1일) KBS 뉴스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